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에 내가 하려고 했던 연설은 매우 굉장한 것이었다면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연설 중 하나가 됐을 것이지만 솔직히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면서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6시 10분경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쓴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았으며 총격 과정에서 청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런 길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된다면서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의견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정치는 결코 전투장이나 킬링필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짓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며 여러 차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은 어제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암살 시도와 잠재적 국내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공모 혐의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총격이 일어나기 전 사건 순서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 검토하는 등 모든 단서를 추적 중이라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말에 이어 어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가 운영하는 피난처인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아부라반 학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피하려는 이주민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부아라반 학교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공습이었다며 이 건물은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이자 이스라엘군 병력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날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내 민가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민간 의료기관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앞서 지난 13일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현재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38,584명, 부상자 수는 88,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4에서 6월 중국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에 5.3% 성장률에서 다소 낮아진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더딘 성장세이자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5.1% 성장률을 밑도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물가 하락 압력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동차, 식품, 의류 등 모든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나자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각국 정상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협력 강화는 안보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양측의 공동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섣부른 추측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 하루 뒤인 14일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는 오늘 밤 우리 정치의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ant to speak to you tonight about the need for us to lower the temperature in our politics. And to remember, while we may disagree, we are not enemies. 이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적이 아닌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료이자 시민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같은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날 펜실베니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한 걸음 물러서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 문제로 과열된 현재 미국의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범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의견이나 소속은 물론 그가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과 소통했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법 집행 당국자들이 이러한 의문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 not know the motive of the shooter yet. We don't know his opinions or affiliations. We don't know whether he had help or support. 다만 오늘 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는 것과 한 미국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려는 자유를 행사하던 도중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된다며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면서 하지만 정치가 결코 작은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and God forbid. 앞서 전날인 13일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청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약 6시간 전인 이날 오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총격 사건을 거듭 비판하면서 미국에는 이런 유형의 폭력은 물론 어떤 종류의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살 시도는 우리가 국가로서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배치되며 그것은 국가로서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적이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As I said last night, there i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or any violence for that matter. An assassination 그러면서 통합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지금 당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화된 경호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강화된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다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경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비밀 경호국에 일관되게 지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밀 경호국 책임자에게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모든 보안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날인 13일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며 검토 결과는 미국인들과도 공유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단결해야 하고 하나의 국가로 단결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상황은 방송사 카메라 여러 대와 청중들의 휴대전화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격이 가해진 시각은 13일 오후 6시 11분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지 불과 8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한 노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연설을 막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 불법 입국자 문제를 설명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라고 막 말하던 시점. 멀리서 따다닥 하는 연발 총성이 울립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귀를 감쌌습니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관통한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몸을 숙였고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약 1분이 지난 오후 6시 12분 4~5명의 경호원의 부축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때 그의 오른쪽 귀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연단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갑자기 바로 앞 군중을 향해 싸우자고 외치며 동시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번쩍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크게 놀란 청중들은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침에 함께 싸우자며 응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SUV 차량이 유세 현장을 떠난 시각은 사건 발생 약 3분 뒤인 오후 6시 14분입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가 외부로 알려진 건 이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오후 6시 42분입니다. 미국 비밀경호국과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발생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8시 42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며 나는 윙 소리와 총성을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혈이 심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건 직후 관련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 델라웨어주에 머물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하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어 늦은 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곳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ook,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We cannot allow for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역겨운 일이라며 이는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고 이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밥 덴도이 보틀러 시장과도 대화하며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진 건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4일 새벽 성명을 발표하고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쐈고 이후 비밀 경호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했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또 당시 총격으로 청중 가운데 있던 50대 전직 소방관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엔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늘 11월 열리는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각국 정상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정치적 폭력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13일 한 목소리로 노골적인 암살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큰 존슨 하원 의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켈리와 나는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응한 법 집행기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평화로운 선거 유세에서 벌어진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며 일치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평화로운 집회에서의 비열한 공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한 듯 보이는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은 우리 정치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하길 바란다는 성명은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폭력은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며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전직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자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늘 유세장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X에 올린 글에서 이 나라에는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며 이것은 우리가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비난하고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데 안도한다며 이 순간을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식과 존엄성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셸 관한은 그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로라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무사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X를 통해 폭력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 정치적 절차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힐러리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한 데 대해 감사하며 오늘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조치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4일 X에 올린 글에서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한국 국민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굳건히 맞서야 한다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자신의 X에 적었습니다. 주스탱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정치적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 그리고 모든 미국 민변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암살 시도의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나는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미국민의 총격과 분노의 감정을 함께 나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이번 공격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D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테러를 끔찍한 정치 폭력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을 서울의 김한용 기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한국 정부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 테러를 당한 데 대해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 규탄한다며 관련 사항은 윤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14일 배포한 정부 입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특히 한국에서도 벌어져 온 정치 테러들을 떠올리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한국에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김모 씨로부터 흉기로 목이 찔리는 습격을 당했고,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맞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끔찍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증오정치, 정치 테러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앞서 14일 낸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도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로 이런 극단 정치, 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테러의 배경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증오 정치가 정치 테러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가 특히 선거를 치를 때 통합보다는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여야 또는 진영 간 대립이 증오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침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이번에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저격, 이와 같은 것도 그야말로 극단적 진영 대결, 이것이 이제는 단순한 대립과 대결을 넘어서 저주와 증오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황 평론가는 이런 진영 간 극심한 대립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정치적 완충 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 구조가 미한 양국에서 차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이 최대 동맹국이자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해온 미국 내 정치 불안의 심각성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매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이번 사건을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었던 과거 미국식 풍요가 깨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징후로 볼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온 한국 국민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성교 교수는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치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제 한반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미국 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의 국내 선거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 질서에 끼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강력한 동맹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임기 때 동맹보다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고, 한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를 통해 다양한 접촉 경로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욱 소장은 미중 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보유 등 변화된 국제 안보 환경 때문에 트럼프 진영에 과거와 달리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들도 섞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를 적극 활용해서 미한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트럼프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굳건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 대선이 아직 4개월 남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바이든 정부와 가치외교, 동맹 강화로 연대의식이 높았던 윤석열 정부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내의 탈북민들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 폭력이나 테러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일가족을 데리고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입국한 아브라함 전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제 우리 아들 와이프 서희서 TV 보면서 아들도 군복무하고 제대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까딱했으면 죽었죠. 예. 그냥 죽은 거야요. 예. 그럼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옛날에 뭐 몇 번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전 21세기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진짜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예. 전 씨는 가족과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라며 점점 더 미국의 분열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정치인이나 경쟁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같았는데요. 예. 북한에서도 옛날에 그 간부들 이름이 좀 있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암살을 했어요. 자동차로 깔아뭉개 죽이던가. 예.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북한에서. 그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김일성한테 충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슈는 자꾸 올라가지. 하면 없애치는 방법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암살 종류죠. 총을 안 쏘아서 길지. 미국 중서부에서는 김마태 씨는 북한에선 일반 주민이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탈북민들에겐 낯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가 너무 경쟁적이어서 대화보다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너무 이 경쟁이 심하다 나니까 극단적 정치가 너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좀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제가 좀 보는 관점이 또 서로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격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해서 이게 경쟁으로 시작해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좀 극단의 정치보다는 좀 화합의 정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지. 김 씨는 특히 어떤 경우든 폭력이나 테러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넘어가서 폭력을 쓰게 되는 게 참 옳은 건지 이게 좀 약간 이 폭력의 정치가 참 사람들을 순간에 압박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감의 그런 불씨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10년 북한 인권법에 따라 100번째 난민으로 입국해 관심을 받았던 안드레 조 씨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고 또 기대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모든 것이 문제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자체가 정말 미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저런 게 아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진짜 살아오는 또한 저희들이 너무 이제 실망을 했거든요. 이게 폭력과 이제 테러, 암살 이런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조 씨는 공포와 폭력이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살았던 탈북민들로서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폭력 사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게 이제 그것을 수렴하고 정책을 세우고 또 대통령을 뽑고 선출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폭력적인 사건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동부에 사는 세나 씨는 전직 대통령이 총격을 받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서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냥 깜짝 놀랐죠. 그냥 영화에서만 보고 듣던 그런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켜봤다고 생각하니까 좀 되게 좀 두려워졌어요. 이 미국 사회를 안다니 자본주의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좀 많이 생겼달까요? 미국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총격이나 암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등 현직 대통령 4명이 총탄에 목숨을 잃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은 총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존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 11명이 과거 암살의 표적이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체제 선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민간단체들과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저스틴 서 씨, 그리고 아브라함 씨입니다. 북한에서는 시기가 엄청 좋죠. 완전 깡패 무리들을 서로 죽이기로 살육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통령 무슨 암살이고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썩어 빠진 자본주의 세계의 그 진면모라고 또 속에 선전하갔죠, 가네가. 예. 이들은 3대 악법 등을 통해 외부 문화를 더욱 비판하고 경계하는 북한 정권의 이번 사건은 자본주의를 비판할 좋은 소재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폭넓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N뉴스 김용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의 협력이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했다는 중국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협력관계 심화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유로 대서양 지역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우리의 공동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여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협력 심화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비회원국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의 국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협력, 정보 공유, 회복력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05년부터 19년 동안 나토와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이버, 대테러,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어 등은 우선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2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2022년 11월 나토 주재 외교공관을 설립해 나토와의 정치적 대화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나토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했다는 중국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중립적 당사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 생산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공작기계의 70%, 초소형 전자기기의 90%, 상당량의 광학, 무인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기술, 러시아가 무기 추진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니트로셀룰로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소재들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 주기에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상당한 차질을 빚었던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인태 지역과 유럽 전역에 미국의 동맹국들 간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무부가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는 데 경고를 해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나라의 우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 2척이 정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이틀 연속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길이 125m 선박이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는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박은 가운데, 즉 안쪽에 자리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선박과 비슷한 크기로 줄지어 서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혹은 하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은 다음 날인 12일에도 발견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전날 선박이 발견된 바로 옆, 즉 북쪽 부두에 선박이 자리한 장면이 보입니다. 이 일대에 옅은 구름이 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윤곽의 길이는 약 115m로 측정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길이 100m가 넘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 입항한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엔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 2척도 이전 입항을 기준으로는 약 2주 만입니다. 다만 이틀 연속으로 그것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선박이 발견된 건 선박의 입출항이 잦았던 지난해 하반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대형 선박의 입항이 더 자주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성사진만으로 컨테이너 내용물이나 북러 간 무기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무기거래 현장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건 의심을 살만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선박 2척이 입항한 시점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나토 32개의 나라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정상 등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 등 점증하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달 19일 BOE에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y...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드론 등 차세대 전투 방식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로즈 고테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심화가 집중적인 핵기술 전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나토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그보다 앞서 5년여간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낸 고테밀러 전 사무차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님,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전투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가역적 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I would say the biggest deliverable, and it gets to the way the alliance has become more coherent in recent years, including with its partners. 가장 큰 성과는 최근 몇 년 동안 나토 동맹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확고하게 지원한 것도 또 다른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포함됩니다. 나토 동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저지른 침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의 독재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선언에서 중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요. 나토는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중국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길 기대하는 걸까요? I think that anything that was agreed in the NATO summit statement, in the end of the day, would not have been formally agreed with the IP summit partners. But 결국 나토 정상회의 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 인태 협력국들과 공식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어를 선택한 건 전 세계의 나토 협력국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저지르는 것을 중국이 돕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태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나온 중요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님,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또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하길 기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나토 회원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실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and this goes for all NATO member states as well as NATO partners, each country must decide for itself what it is willing to do. 모든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협력국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지원은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봅니다. 나토의 유럽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나토는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나토의 무게중심은 북대서양에 있고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고 필요할 때 대테러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작전을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급속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전쟁 수행 방식에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차세대 전투 방식에 대비해 유럽과 인태 지역의 동맹국이 함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님, 한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반도의 분쟁이 점점 더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wouldn't go so far as to say the DPRK supply of weapons and equipment to Russia has meant that DPRK is.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장비를 공급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리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한다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점점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북한의 군사 장비가 발견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계속 고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지원의 흐름을 우리 모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국들 사이에 일종의 상호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이 미국 핵 전력 운용에 있어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최종 결정권은 결국 미국 대통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한 간 협정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The United States president always has the final decision, and that is very much part of U.S. nuclear doctrine. 미국 대통령은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미국의 핵교리와 정책의 일부이자 대통령 권한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의 중요성은 그것이 미한 간 훨씬 더 정교하고 강화된 핵계획 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세부 사항은 기밀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나토에도 오랫동안 핵계획 절차가 있었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한 간 협의하고 있는 핵계획은 나토의 계획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핵계획과 같은 수준의 정교함이 미한 간에도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핵 확장 억제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테멜러 사무차장님, 클린턴 정부의 백악관 국간부 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핵화 업무를 담당하셨죠. 일부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I never see nuclear weapons as being a provider of security in the way that people are imagining they are. 저는 핵무기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안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의 협상과 관련해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를 포함한 이 모든 신생 독립국들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혼란스러웠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핵무기 획득과 소유권을 놓고 이들 국가가 모두 전쟁이나 내전으로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의 지휘 통제 관계를 끊고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력에 대한 자체적인 지휘 통제권을 구축해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그 비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독립과 주권, 경제적 건전성, 정치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30년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핵화 이후 핵무기는 그들 국가들의 셈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비핵화는 그 나라들이 오늘날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 무기를 자국 영토에 다시 배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라루스의 안보가 강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가설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에 대한 정책을 오랫동안 입안하고 집행하셨는데요. 이번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Well, as I mentioned earlier, I'm quite worried about the technology cooperation that the two 두 정상이 presidents 비공개로 agreed 합의한 behind 기술 closed 협력에 doors. 대해 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더 나은 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폭발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그런 가설을 비웃었죠. 저는 러시아 전문가들의 말이 맞길 바랍니다. 김정은은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시사점은 양국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며 핵 분야에서 매우 깊고 집중적인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역임한 로즈 고트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으로부터 한국 대통령의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북러 협력의 파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신디 다이어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의 정책 또는 행태로 인해 심각한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특히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인신매매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forced labor among Uyghurs, Tibetans, and other ethnic 다이어 minorities. 대사는 우리는 또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강제노동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300만 명 이상의 노동력 이동이 신장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1로 사업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at specific program has been, you will see that it's brought up in 16 of our country narratives. We are in 다이어 대사는 그 특정한 프로그램은 여러분은 그것이 16개 나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로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실제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이와 동등하거나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업무에는 국무부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는 노예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해산물 제조업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우리 사회의 양심의 오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와 부패, 폭력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경제를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인신매매가 뿌리 뽑힐 때까지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